오늘 팀장님이 꼭 나눠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이 영화를 제가 대학생 때 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스타일이 약간 있는데 홀로코스터랑 막 때려 부시는 영화, 전쟁 영화, 약간 좀비 영화, 좀비 영화도 좋아하고 취향이 확고하신 우리 김주현 팀장님이십니다. 홀로코스터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예, 생각해봤어요. 이거 좀 궁금해요, 진짜. 근데 뭐냐면 저도 왜 이런 걸 좋아할까? 막 약간 성격이 좀 인생 공부.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PD 체인지 그라운드 윤충희 PD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김주현 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팀장님이 꼭 나눠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네, 쇼핑을 해드렸는데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영화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신드러 리스트 진짜 명작이죠. 네, 그 감독이 뭐 명작 제조기이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시고 당해 이제 흥행도 하고 상도 많이 받고 아주 그랬던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네, 네. 이 영화를 제가 대학생 때 본 것 같아요. 거의 이게 몇 년작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엄청 오래됐는데 네.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오래된 90년대 후반 작품으로 기억을 맞아요. 하거든요. 엄청 오래된 영화인데 그때 대학을 다니셨군요. 아닌데? 네, 근데 이렇게 본 국악관입니다. 거는 이제 대학 시절에 보신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건 어렸을 때는 못 봤고 저도 나중에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봤었어요. 맞아요. 이 인생 공부 할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이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다시 봐도 그렇게 막 옛날 영화스럽지 않고 맞아요. 엄청 세련돼요. 메시지가 있고. 특히나 이게 흑백 영화여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거 뭐야 엄청 오래된 영화인가 보다 하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안 됐고 90년대 후반 영화고 보시면 정말 말씀대로 지금 봐도 세련됐어요. 맞아요. 예.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좀 홀로코스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홀로코스트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그런 걸로 인한 대량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던 거를 이제 대표적인 홀로코스트로 꼽고 있죠. 네.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스타일이 약간 있는데 홀로코스터랑 막 때려 부시는 영화, 전쟁 영화, 약간 좀비 영화, 좀비 영화도 좋아하고. 좀비 영화는 아니지만 전쟁 영화도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라이언 맞아요. 일병 구하기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그럼 그쪽 스티븐 라인에? 스필버그 감독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막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아요. 최근에 그 게임 영화 예. 그건 별로. 네. 취향이 확고하신 우리 김주현 팀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쉰들러 리스트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래도 이제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나치 당원이었고 그래서 본인의 그 나치 당원과 그런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여나가고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의 이유가 뭐냐? 아주 값이 싼 노동력을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이 별로 안 나가고 물건은 많이 팔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유태인들이 막 학살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인간적인 양심의 갈등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자신이 번 돈을 유태인들을 구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돈을 주고 사요. 그렇게 해서 구해낸 사람이 아마 1,500명인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구해낸 1,500명이 지금 그 낳은 자손들의 숫자가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태인 숫자보다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유태인을 구한 어느 양심적인 독일 사업가 이야기라고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봤던 신들러 리스트의 후손은 6,000명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폴란드 국가의 그게 제가 다른 데서 찾아봤는데 폴란드에서 유태인 학살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그냥 생존해 있는 유태인 숫자가 한 4,000명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쉰들러 리스트가 구한 사람이 폴란드에 생존한 유태인보다 더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이분이. 그때 오스카 신들러가 살린 유태인들이 1,2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 기사를 찾아봤는데 1,100명에 1,3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정말 지금의 유대인들을 남긴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홀로코스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예. 생각해봤어요. 이거 좀 궁금해요, 진짜. 근데 뭐냐면 저도 왜 이런 걸 좋아할까? 막 약간 성격이 좀 혹시 막 괴롭힘 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건 아닐까? 약간 나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뭔가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쟁 영화나 좀비 영화 이런 것도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저는 그게 재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볼 때. 저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그런 극한의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극한의 상황이 되는데 사람들이 막 되게 이기주의적이 되고 나만 생각하고 남을 해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왜 인간이 고귀한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신들러 리스트도 딱 그런 경우죠. 그런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홀로코스트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따뜻하고 가슴이 뭉클해져서요. 그래서 그런 책도 읽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지난번에 고 작가님과 한번 방송한 적 있었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거든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예. 근데 그 책에서 그 살아남은 유대인 그 박사님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자유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란 내가 이 상황을 대하는 내가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범위가 이렇게 최소화하더라도 거기서 자유가 있구나. 아무리 누군가 나를 억압하고 감금을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거는 나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모든 육체적 자유는 박탈당하고 그랬을지언정 내가 그 상황을 대한 태도, 나의 정신만은 맞아요. 자유를 뺏어갈 수 없다. 맞아요. 이런 건.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의 힘 책을 읽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방어 기제가 다 어쨌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 홀로코스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한 건데 좋아하게 된 건데 이런 홀로코스트 영화에서 다루는 주인공들이 평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 좀 특이한 사람들만 다 이렇게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오스카 신들러. 이 분이 특이했던 거는 처음에 이분이 나치 당원이었고 기회주의자였어요. 얼마나 기회주의자였냐면은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시작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달에 같이 폴란드로 와요. 왜냐면 그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얼마나 기회주의자니까 전쟁으로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만 해도 나치 당원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군수용품을 제작하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고 이제 폴란드인보다 유태인이 더 싸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유태인을 구하게 됐을까? 거기에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구하게 됐을까? 그게 영화에서 되게 사실 이렇게 이런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 그래요.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고 행동이 변화가는 걸 입체적 인물이라 그러는데 입체적 인물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그 심경이 변화하는 순간에 관객들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걸 뛰어넘어서 감성적으로도 사람들 심장에 이렇게 딱 충격을 가하게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빨간 코트의 소녀 기억하세요? 예. 어떤 장면이면 오스카 신들러가 이렇게 말을 타고 승마를 하고 산책을 나왔어요. 언덕 위에서 그 유태인 거주 구역을 딱 보는데
독일 군대가 와서 유태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가 한 많이 쳐져봤자 5살, 6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사람들이 막 유태인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을 막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부모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뭐 이렇게 몽둥이에 맞아 죽고 그렇고 막 죽어요. 신들러는 그 빨간 코트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이 장면의 충격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막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신들러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유태인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샘솟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는 관객들이 그 빨간 코트라는 그 선명한 이미지 때문에 네,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신들러의 심경 변화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 빨간 코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흑백 영화라는 게 맞아요. 있어요. 다 흑백인데 빨간 코트 소녀만 빨강색이에요. 맞아요. 컬러 영화였으면은 그 소녀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빨간 소녀에게 발자취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중간중간. 그럴 때마다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소녀 어떻게 될까? 네. 그런데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역- 신들러 리스트가 보고서 신경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스티븐 스필버그는 연출력도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그렇죠. 신들러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그 신경의 변화, 그 순간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연출, 이거는 그러니까 영화적 연출이었고, 연출인 거고. 근데 저와 같은 궁금증을 느낀 분들이 계세요. 이게 세무엘 올리너와 펄 올리너라는 분인데요. 여기 오리지너스에 소개가 되거든요. 이 오리지너스에 예. 이 오리지너스에 보면은 이분들이 그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해준 사람들에 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게 신들러 같은 사람도 솔직히 그 사람이 유태인을 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총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굳이 유태인들을 구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특히 신들러 같은 경우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사람들을 많이 구해낸 위인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 간디나 마더 테레사 같은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청렴하고 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며 막 그런 깨끗한 이미지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이 사람은 아주 결점이 많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죠. 우리랑 비슷하지도 않아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거만 봤으면 더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리너 부부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276쪽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가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논의와 설명,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 제시, 충고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논의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낸다.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잘 알았더라면 또는 이해했더라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뜻이다. 꾸중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자녀에게 이해하고 발전하고 나아질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을 도운 사람과 돕지 않은 사람을 그룹을 나눠서 비교했는데 두 그룹이 학력, 직업, 종교, 정치적 신념, 가정, 이유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달랐던 것 한 가지, 분명히 달랐던 것 한 가지가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꾸짖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거랑 올바른 행동을 칭찬하는 방법.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랑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하는 방법. 그러면은 결국 이 말씀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방식 때문에 훗날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구하게 되는 것까지 이어졌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다고 제가 오스카 신들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는 그걸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거를 딱 그분들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올리너 부부가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평생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들뿐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아이들의 부모들도 비슷한 양육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덕적 원칙을 설명하면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가치와 일관적인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걸 좀 더 좀 뭘. 더 우리말스럽게 쉬운 단어로 말을 하면 애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 원칙을 설명해주고 기본 원리 원칙은 이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규칙을 지켜라. 맞아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언제 자야 될지, 언제 숙제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규칙보다 도덕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연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리지널스에서. 평범한 어린이들의 부모는 숙제할 시간이나 취침 시간 같이 구체적인 규칙을 평균 6가지 정도로 아이들에게 지키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창의적인 어린이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는 규칙이 평균 1가지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규칙보다 도덕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거든요.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을 규칙을 지키게 많이 해요.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뭐 숙제는 몇 시에, 텔레비전은 딱 1시간만, 게임은 1시간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은 그러니까 게임은 숙제를 다 끝내고 1시간만 할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창의적인 부모들은 나는 너가 숙제라는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행동이 부적절한지 설명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방관자들의 부모의 규칙은 자기 자녀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유대인들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는 자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너 공부해야지, 너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너 이제 성공해서 잘 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하게 됐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네네. 그래서 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일이 타인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는 정말 그게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찰은 이런 홀로코스트 같은 극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에서 시킨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그냥 위에서 누가 시키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이제 거대한 악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홀로코스트에서, 그러니까 독일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를 방관했던 독일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프레임이란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저도 그게 딱 그런 게 그냥 보통 부모한테서만 자라면 그 나라는 프레임이 그냥 가장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방관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도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관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인이라는 프레임까지 넓게 보는 사람이면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 구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과 영화를 통해서 막 깊은 성찰을 하면서 그래, 이게 바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음 얻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이들이 싸우는데 저희 집에 이제 탑쌓기 이거 스태킹 하는 거 아세요? 네. 스태킹 하는 것들을 요즘에 저희 집이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싸울까봐 색도 다 다르게 분리해가지고 똑같이 사줬어요. 잠깐만, 아들이 3명이잖아요. 네. 그걸 3세트나 사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이제 그냥 싼 거는 또 막 집안에 어질릴 것 같고 좀 비싼 게 딱 정리가 되게 이렇게 맞아요. 예. 꽂는 거 아세요? 예. 그거? 그 비싼 걸로 3개 사면 5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싸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사줬는데 그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싸우면 옆에서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 무너뜨리고 장난치다가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성품이 중요하고 남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성찰을 하고 돌아왔는데 무너뜨리면 갑자기 욱하니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또 반성을 하면서 그래서 그 무너뜨린 아이한테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려고 너가 무너뜨리면 형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니? 얼마나 속상하겠니?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아빠가 이미 한번 훈육을 했거든요. 그거 아빠가 이미 말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6살 꼬마가. 그러니까 거기 뒤에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엄마 이제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 그런 얘기가 숨겨져 있었죠. 이미 아빠가 말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걸 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그 아빠가 잘 적용을 했는데요 이미? 적용했는데 자꾸 반복되는 게 문제죠. 이렇게 네. 본인도 알면서 자꾸 이러니까 아는데도 또 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좌절을 하면서 책을 이렇게 다시 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보는데 저를 아주 위로했던 부분이 있어요. 애덤 그랜트가 일기처럼 써놓은 부분이에요. 내가 이 장을 완성했을 때 우리 딸들은 거실을 뛰어다니면서 아직 기어다니는 막내 아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딸들에게 7번이나 그만 뛰어다니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녀를 훈육할 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는 말을 해놓고 정작 나 자신은 그 충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전략을 바꿨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쓴 애덤 그랜트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구나. 이게 참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고 애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한 번 얘기했다고 다시 애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현실에 또 좌절을 하면서 뒤에 좀 해결책이 나와요. 그래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훈육 방법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원칙을 함께 설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아이가 네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울잖니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원칙을 설명해야 되는데 뒤에 우리 집에서는 뭐든지 나눠 갖잖니 이런 원칙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적용을 하면 이 컵을 다 쌓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는 기다려줄 줄 알잖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뒤에 우리 집에서는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계속 주입식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왁 하면서 화를 내기보다 저도 이런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아이들에게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 옆에서 그거 회왕 놓고 싶네요. 우리 언제부터 그랬어? 막 이러면 이제 그래서 참 이게 부모에 대해서 또 다시 돌아가 보면 유대인을 구한 사람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분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애덤 그랜트도 저랑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쉰들러가 이상적인 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 그쵸. 이었다는 보통 거. 사람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죄책감이나 뭘 한 가지 잘못하거나 아이들한테 화를 냈다고 속상하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읽고 또 이제 다시 적용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저도 바뀌어 있고 아이들도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라고 살이 100만 개를 가지신 김주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살이가 주셨네요. 100만 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또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많은 책들과 영화들이 나왔잖아요. 예,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도 나왔던 것처럼 그 책이 계속 책 내용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알게 되면 조금씩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오늘 나눴던 이 신들러 리스트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평점을 제가 9.7인가 8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엄청난 점수거든요. 9점만 넘어도 저희는 웬만하면 보는데 9.7. 그리고 이 책도 한번 진짜 너무 명저예요. 저희 그 신큐베이션 그룹에서 나눴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고 다들 칭송하는 오리지널스는 정말 명저죠. 네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은 팀장님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서 이거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연결해 볼 생각은 전혀 한 번도 못 했는데 팀장님이 그걸 연결을 하시잖아요. 이게 관독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독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작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시고 왜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고 리뷰를 쓰려고 그랬는데 내가 리뷰를 쓰는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틀린 리뷰는 없어요. 팀장님이 신들러 리스트를 보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신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시고 이게 내 삶에서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것만 캐치해내실 수 있으면 이 영화도 여러분에게 인생 영화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